안녕하세요. 이번에 토스의 공급망 보안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표상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발표 소개를 보니까 제가 ML 공급망 공격을 토스가 어떻게 막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정정을 하자면 ML 공급망에 대한 방어는 아직 저희도 좀 연구 중이어서 그걸 말씀드리는 발표는 아니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 공급망 보안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MLOps 쪽이 좀 재밌더라고요, 돌아가는 게.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연구한 내용을 발표 자료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현재 토스 시큐리티 플랫폼 팀에서 데브세곱스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사내에서 AI를 좀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성하고 보안 전략을 도출하고 적용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점을 찾는 것도 좋아해서 올라마나 노드.js 같은 소프트웨어 취약점 제보도 간간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팀 소개를 조금 더 드리자면 토스의 클라이언트부터 서버까지 토스를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플랫폼을 구축, 적용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팀에서. 토스 팀의 문화가 좀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일하는 조직인데요. 이 속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로 보안 미티게이션을 좀 내재화하는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공급망 공격도 그 중에 하나의 업무이고요. 클라이언트 보안 솔루션이나 FDS, ADS 등 좀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팀 소개를 드린 이유가 저희 팀에서도 사람을 뽑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채용 JD가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번 주에 올라갔는데 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보안팀 중에 특별한 팀이 하나 있어요. 화이트 해커로 구성된 팀인데요. 이 팀에서는 좀 공격자 관점에서 좀 예리하고 날카롭게 보안 홀을 찾아내고 방어해내는 레드팀이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은 저희 레드팀이 활동을 영상으로 좀 담은 헬소닉이라는 영상인데요. 좀 예전에 찍은 영상이긴 하지만 저희 레드팀 활동을 잘 담아낸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말씀드린 화이트 해커랑 커피 마시면서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분 여기 커피챗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QR 찍으시면은 신청 폼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여기 면접 보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캐주얼하게 얘기 나누는 자리라서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보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발표로 돌아와서 오늘 제가 드릴 얘기의 핵심은 이 내용인데요.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대한 공급망 공격 대응은 어느 정도 성숙화되었는데 그러면 공격자들이 다음으로 노리는 넥스트 그라운드는 어딜까에 대한 이제 얘기를 드릴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MLOps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아젠다로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공급망 방화벽을 운영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좀 얘기 드리고 MLOps가 어떻길래 넥스트 그라운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도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는 작년 11월 달에 토스 가디언즈의 뒷이야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작년 가디언즈에서는 제가 공급망 방화벽을 어떻게 구축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주로 다뤘어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구축한 방화벽을 한 반년 좀 넘게 운영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가디언즈 발표는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여기 위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급망 방화벽의 기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이전틱 AI로 돌아가는 코드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퍼 스쿼팅 검사, 그리고 GitHub에 있는 마리아DB, 그리고 쿨다운 정책이 이제 주요 기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쿨다운 정책은 가디언즈 이후에 추가된 기능이라서 가디언즈에서는 말씀드리지를 못했어요. 이게 전체 기능을 놓고 봤을 때 쿨다운 기능이 모든 기능 통틀어서 가장 효과적인 기능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급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쿨다운 정책이 뭐냐면 앞에서 그 당근 팀 분들께서 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패키지의 퍼블리시 날짜를 기준으로 일정 기간이 초과되지 않으면 차단하는 정책이 이제 쿨다운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 뭐냐면 보통 악성 패키지들의 생애 주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하루 이틀 활동을 하다가 발견되어서 차단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 악성 패키지가 생기고 활동하는 생애 주기만 피해도 대부분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저번 달 중순쯤에 대규모로 공급망 공격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공격에서는 npm과 파이썬 패키지 401에 401개의 패키지가 이제 감염된 일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 당연히 저희도 여기에 영향권 아니었고 공급망 방화벽의 차단 로그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 하단에 이제 이게 이제 쿨다운으로 차단된 패키지 목록인데 쿨다운 정책으로 다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에는 영향이 없었고 이때 이제 쿨다운 정책의 효과를 조금 크게 체감하게 됐고 현재도 방화벽의 주요 기능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쿨다운 정책을 적용하는 게 마냥 이게 딸깍은 아니었어요. 저도 그렇고 개발자분들도 그렇고 패키지를 설치할 때 버전 지정해서 설치하진 않잖아요. 항상 레이티스트 버전을 받으려고 하는데 앞에 방화벽에서 쿨다운 정책으로 막혀버리면은 이 클라이언트에서는 그 설치가 실패를 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때 개발자는 원인을 파악하고 요청하고 허용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저희 기조는 보안 정책이 토스팀의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기조를 따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없애야 했습니다. 우선 이 비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패키지가 어떻게 설치되는지 그 과정을 알아야 돼요. npm이나 PIP에서 패키지를 설치할 때 먼저 패키지에 대한 정보가 담긴 메타데이터를 요청을 합니다. 이때 중간에 방화벽에서는 버전별 퍼블리시 날짜를 확인한 다음에 쿨다운 정책에 위반되는 버전은 목록에서 제거하고 클라이언트한테 내려주는 로직을 적용하면은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 버전 자체가 안 보이니까 레이티스트로 설치를 해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거죠. 다만 모든 플랫폼이 메타데이터의 퍼블리시 날짜를 포함하는 건 아니었어요. npm 같은 경우는 메타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파이썬과 메이븐 같은 경우는 별도의 API 연동이 필요했습니다. 이 API들도 레이트 리밋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마냥 이렇게 조회할 수는 없었고 방화벽에서 캐싱하는 로직을 적용해서 좀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캐시 TTL은 하루 정도로 잡고 있고 방화벽에서 들고 있다가 갱신하는 전략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면은 메타데이터만 이제 건드려주면은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게 네버 레파지토리, 네서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 네서스에서 들고 있는 메타데이터 캐시도 저희가 조금 이제 손을 봐줘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쿨다운 정책을 운영하다 보면은 두 가지 상황이 나와요. 하나는 초기에 이제 쿨다운 정책으로 차단이 됐던 패키지가 쿨다운이 지나서 이제 허용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 하나.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쿨다운 정책에는 아직 걸려 있지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때 방화벽에서만 허용을 해주고 내부 레파지토리의 캐시가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저희의 방화벽 업데이트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 HTTP의 이 태그로 해결을 할 수 있었어요. 우선 내부 레파지토리, 네서스의 TTL을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좀 짧게 설정을 해주고요. if는 매치 헤더로 방화벽에게 메타데이터 질의를 10분에서 15분 주기로 계속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 방화벽에서 쿨다운 정책이 업데이트된 메타데이터를 내려주게 되는데
기존과 동일하면 304로 응답을 해서 내부 레파지토리도 캐시를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 변경사항이 있으면은 200으로 응답을 해서 내부 레파지토리도 캐시를 같이 업데이트해주는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다른 트러블 슈팅의 얘긴데요. 우선 공급망 방화벽에는 하루에 대략 6만 건 정도의 패키지 검사가 이루어져요. 모든 패키지 설치 트래픽을 방화벽으로 다 일원화를 해놨다 보니까 트래픽이 꽤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방화벽 서버의 리소스 부족으로 OEM 킬이 이제 발생이 됐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던 이슈기는 했어요. 제가 뭐 개발자도 아니고 그냥 보안 그 엔지니어여서 이 정도 트래픽을 감당하는 서버 운영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리소스를 줘야 적당한지를 모르겠어서 최대한 초반에는 보수적인 리소스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램 2기가, 인스턴스 2개 정도로만 시작을 했다가 이제 계속 지켜보면서 죽으면은 다시 이제 올리고 죽으면은 다시 사양 올리고 하는 식으로 반복을 해서 지금은 이제 인스턴스 10개, 메모리 10기가로 죽지 않는 리소스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트러블 슈팅인데요. 이거는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파이썬에서 멀티 아키텍처 패키지를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맥일 수도 있고 리눅스일 수도 있고 윈도우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때 윈도우 버전만 설치 시도를 하면은 그 502로 실패를 한다라는 문의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다가 보니까 유닉스 계열은 이제 잘 설치가 되는데 윈도우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왜 안 되는지 분석을 좀 더 해보려다가 그냥 이제 아래 코드처럼 윈도우는 이제 분석 안 하고 이제 허용한다 하고 이제 얘 처리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게 윈도우만 검사를 하지 않는 거고 다른 유닉스 계열은 패키지 소스 코드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냥 이게 말린 그 플랫폼이 다른 거지, 컴파일러만 다른 거지. 그래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했던 이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 좀 흥미로워서 이제 가져와 봤는데 그 최근 차단된 패키지들을 보면은 오른쪽 사진처럼 그 소스 코드에다가 프롬프트 인젝션을 넣어 놓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다행히 저희 모델에 가드레일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실제로 유효하진 않았지만 LLM으로 분석하는 걸 뭐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뭐 저렇게 우회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뭐 시스템 오버라이드 하면서 지금 되게 엄격한 모델을 해제해라 라는 이제 그런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공격자도 뭔가 시대에 맞춰서 발전을 하는구나 라는 이제 재밌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다 보면은 악성 패키지는 아니지만 악성처럼 행동하는 패키지들도 있더라고요. 사용자 정보를 외부로 수집하는 패키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M8N MCP라는 이제 패키지인데 이 아래 코드를 보면은 자기네들 슈퍼베이스로 사용자 텔레메트리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집되는 목록들을 봤더니 뭐 자기네들 나름 마스킹이나 예외 로직 같은 게 좀 걸려 있기는 했는데 충분히 저희의 내부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서치 쿼리 같은 경우는 사용자 검색 쿼리 원문을 수집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 내부 시스템 명이나 내부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면은 M8N에 저희 내부 자산 정보나 토큰 정보가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토큰 정보를 원문 그대로 얘네 슈퍼베이스로 전송되는 구조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저희 토스에서는 이 도메인에 대한 아웃바운드를 차단을 해서 추가적인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랑 그 앞에 당근팀 발표를 통해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업의 이런 패키지 공급망 대응은 어느 정도 성숙화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준비 중인 곳도 많겠지만 AI의 발전으로 아이디어만 있으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도 꽤 먼 미래겠지만 공격자들이 이제 패키지를 통한 공급망 공격에 흥미를 잃고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공격자한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투자 대비
리턴, 그러니까 ROI가 가장 중요하니까 더 쉽게 뚫리고 파급력이 센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이제 공격자들은 향하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공격자들의 다음 행선지가 MLOps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사실 MLOps에 대한 경고는 2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어 왔어요. 이 자료들도 되게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결국 MLOps에서 어떤 공격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성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 발표를 했을 당시에는. 그때는 뭔가 모델을 연구하는 게 살짝 비주류이기도 했고 와닿지 않는 뭔가 공격으로 저는 기억이 돼요. 그래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 때랑 지금은 뭐가 달라졌냐? 과거에는 기업이 ML팀이나 MLOps 환경을 직접 운영하는 케이스가 드물었어요. 근데 몇 년 새에 LLM 시장이 되게 커지면서 기업 내부에서도 자체 모델에 대한 니즈가 강해졌고 이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별도의 ML팀을 구성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 토스도 그렇고요. 사실 저 때보다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시장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서 ML 생태계의 보안 수준은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MLOps에서는 어떤 공격 벡터로 이루어지냐? 모델 파일로 이제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ML 생태계에서는 모델 파일은 직렬화된 포맷을 사용을 해요. 근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직렬화된 포맷은 역직렬화하는 과정에서 이미 코드 실행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포맷이 피클이라는 이제 포맷인데 이 피클은 공식 문서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피클에서 어떻게 RC가 가능한지 간단한 예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모델을 직렬화할 때 임의의 코드를 포함시킬 수 있어요. 저렇게 저거는 이제 OS 시스템이라는 함수에서 ID를 실행하는 이제 코드예요. 그래서 이때 reduce라는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가 역직렬화 될 때 코드를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과정으로 악성 모델 파일을 생성하고 로드만 시켜도 공격자는 RC를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꼭 피클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모델 파일에서는 피클 외에도 뭐 딜, 잡립, 뭐 파이토치, 케라스 등 다양한 직렬화 포맷들을 지원하고 있고 모두 로드될 때 피클처럼 이미 코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ML 생태계에서는 이런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허깅 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허깅 페이스는 이제 모델계의 GitHub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모델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은 뭐 피클 스캔, 뭐 클램 AV, 바이러스 토탈 등 다양한 스캐너로 이 올라온 업로드된 모델 파일을 분석을 해요. 악성 모델인지. 그래서 모델에 대한 그 검정 정보를 오른쪽 사진처럼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사진은 이제 빨갛게 된 게 이제 안전하지 않다라는 이제 표시입니다. 그리고 모델의 포맷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안전하지 않은 포맷은 페이드아웃 시키고 안전한 모델 포맷인 세이프 텐서와 GGUF 이런 안전한 포맷을 표준으로 채택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이프 텐서의 경우는 기존 모델 파일들과 달리 코드를 포함할 수 없고 오른쪽 그림처럼 단순히 오로지 데이터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역직렬화 될 때에 이미 코드 실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충분할까요? 허깅 페이스에서는 모델이 업로드되면 악성 모델을 분석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돌아가는 게 바이러스 토탈, 프로그, 프로텍트 AI, 클램 AV, 피클 스캔 이렇게 5개의 스캐너로 분석이 됩니다. 근데 하나의 스캐너가 악성 모델을 탐지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미탐의 케이스를 다른 스캐너가 그 빈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 5개의 스캐너를 모두 우회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섯 개의 스캐너 중 클램 AV랑 피클 스캔이 주요 엔진으로 동작을 해요. 근데 이 두 스캐너는 누구나 소스 코드를 볼 수 있는 오픈소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픈소스로 두 스캐너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두 스캐너를 분석을 해서 미탐지 패턴을 찾아내고 이 둘 다 놓치는 이 교집합 패턴을 발견하면은 허깅 페이스의 스캐너를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오픈소스를 가져와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즌 임포트 립 익스터널이라는 모듈인데 파이썬에서 그 임포트 구문을 쓰잖아요. 근데 임포트 구문을 쓰면은 그 안에서 이 프로즌 임포트 립 익스터널이라는 모듈이 동작을 해요. 그래서 요걸로 이미 코드 실행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로 해당 모듈을 이 모듈로 악성 모델을 만든 다음에 로드를 한 결과인데요. 왼쪽 사진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모듈이 로드가 돼서 이제 파이썬 파일이 생성이 되고 생성된 파이썬 파일이 실행이 돼서 오른쪽과 같은 이제 이미 파일 생성이 된 모습이요. 그러니까 RC가 됐다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깅 페이스에서도 올려봤어요. 올려보니까 중간에 이제 초록색깔 배지로 베리파이드라는 이제 안전한 모델로 검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 아래에 이제 그 스캐너들 돌아간 결과를 보면은 모두 이슈가 없다, 세이프한 결과다라고 우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이프 텐서인데요. 세이프 텐서는 가중치 숫자만 저장하기 때문에 RC가 원천 차단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포맷을 사용을 하려면은 모델을 포워딩 해주는 별도의 코드 실행이 있어야 돼요. 이제 표준 아키텍처를 따르는 모델은 검증된 라이브러리로 이제 포워딩 되기 때문에 악성 코드가 실행될 리스크는 없습니다. 표준 아키텍처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커스텀이나 신규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모델 파일의 경우인데요. 이때는 모델을 제작한 사람이 모델링이라는 별도의 파이썬 코드를 같이 전달을 해줘야 되고, 이때 트러스트 리모트 코드라는 옵션을 반드시 켜줘야 됩니다. 이 모델을 사용을 하려면. 이 옵션이 뭐냐면 동봉된 모델링 파이썬 코드를 신뢰하고 실행하겠다라는 옵션이에요. 결국엔 위 코드처럼 사용을 해야 하는 거고, 이 모델링 코드를 통해 공격자는 이미 코드 실행이 가능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게 실행 경로가 역직렬화에서 스크립트로 옮겨진 것 뿐이고, 오히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이 검사해야 할 표면만 이제 넓어진 셈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허깅 페이스에서는 그 모델에 대한 스캐너는 돌아갔었잖아요. 근데 이 파이썬 코드에 대한 모델링 코드는 스캐너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어도 사용자는 뭔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커스텀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그 레퍼지토리는 몇 개나 될까요? 검색을 해봤는데요. 엔비디아, 바이두,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총 47,000여 개의 모델들이 지금 커스텀 아키텍처로 유통이 되고 있고, 오른쪽 사진처럼 모델링 파일이랑 그 텐서플로우, 세이프 텐서 모델이 같이 배포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 이제 하이라이팅 된 부분이 모델링 파일입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ML 생태계의 이런 노력들 과연 충분할까요? 저는 이런 장치들은 최소한의 완화 장치로만 생각을 해야 되고, 사용자들이 별도의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그 발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도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 좀 먼저 생각나는 거는 사내 ML 조직이랑 이런 위협들을 공유를 하고 이제 공감대 형성을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화적으로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보안팀과의 같은 공감대가 있으면은 ML 엔지니어분들이 저보다는 이 ML 생태계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먼저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공해봤던 방식을 한 번 더 적용해 보려고 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npm, 파이파이, 그리고 메이븐과 같은 레파지토리에서 방화벽이 되게 성공적으로 작용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모델 파일에도 요 방화벽 로직을 한번 다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망 방화벽에 모델 검증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고 검증된 모델만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인프라를 구축해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잘 성공이 되면은 나중에 다시 와서 발표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채용 이제 그 사이트랑 커피챗 QR이거든요. 네, 관심 있으시면은 마음껏 찍으셔도 좋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스 채용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 뒤에 찍이 네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정말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로컬 LLM을 만약에 진짜 그 회사 내에서 인프라나 뭐 이러한 네트워크 장비나 이런 거에 오토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로컬 LLM으로 이거 뭐 오픈클로우나 이런 식으로 해서 LLM 모델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구동을 하는 그런 서버를 구현을 한다고 쳤을 때 그렇게 따지기 MLOps적으로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제일 안전한 관점에서는 그냥 망블리 체계처럼 올 디나이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점증된 모델들만 그 다운받을 수 있도록 아예 거기 로컬 LLM에다가 미리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아예 망블리를 처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인터넷망에다가 그냥 물려놔도 괜찮을지 그런 좀 원론적인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상영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정답은 몰라가지고요. 어떤 게 이제 맞는 방법일지는 모르겠어요. 어, 만약에 이제 그런 환경에서 안전한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한다고 하면은 우선은 외부에서 바로 모델을 가져올 수 있는 그 네트워크는 차단을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망블리 환경에서 뭔가 모델을 내부 레파지토리에서만 관리할 수 있게 만들고 그거를 외부에서 내부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뭐 하나로 좁혀놓고 그거를 승인하는 구조로 만들지 아니면은 뭔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화벽을 달아서 그걸 자동으로 만들지 뭐 요거는 어떻게 구현하느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근데 내부 레파지토리, 외부 레파지토리를 분리해 놓고 중간에 어떤 체계를 이제 프록시를 둔다? 요거는 맞는 구조일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약간의 DMZ 체계처럼 구현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 로컬 LLM을 구현하는 그런 타사의 기업의 입장에서 현재 MLOps 보안의 공급망 보안을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현재 봤을 때? 네, 근데 제 생각이 그런 거고요. 네네네.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 네, 네네네. 네, 저의 그냥, 의견입니다. 네네네. 네,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사견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 먼저 드릴게요. 먼저 들어주셔가지고.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MLOps 관련된 질문은 아닌데 그 직접 운영하셨다고 하는 그 아티팩트 방화벽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아마 운영 반년 정도 하시면서 분명히 오탐 케이스들을 좀 자주 접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오탐 케이스들 발견되면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탐이 정말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오탐이고 사실 정탐이 걸리면 그거는 어떠한 사고가 지금 발생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인 건데 근데 오탐이 발생했다고 해서 뭔가 내부적으로 개발자분들이 불편해하고 아니면은 뭔가 이슈를 제기하고 이러진 않더라고요. 네, 그게 뭐 그 패키지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뭔가 이 문의가 올 것 같은데 해당 버전에 대한 오탐이기 때문에 다른 버전이 아마 설치가 됐을 거예요. 그 개발자 환경에서는.
그래서 아마 저희 쪽에 뭔가 CS가 안 들어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오탄 케이스가 쌓이고 있는 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시보드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안팀에 그 봐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데 거기서 이제 오탐이면은 따로 이제 화이트 리스트로 등록을 해서 이제 안전한 패키지다라고 이제 검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추가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오탐에서도 좀 여러 케이스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공통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향후에도 그 같은 오탐이 발생될 여지가 확률상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줄이기 위한 노력들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오탐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유가 있는데 저는 미탐보다 가탐이 더 낫다라는 기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오탐을 줄이려고 정교하게 깎다 보면은 미탐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미탐 케이스 하나가 발생이 되면은 되게 크리티컬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 오탐의 허용치를 되게 넓게 두고서 가탐으로 두되 그거를 우리가 좀 더 빠르게 대응을 해주자라는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탐을 따로 깎는 노력은 하지 않았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다만 머신 ML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파이썬의 파이피나 아니면 노드의 npm처럼 좀 다르게 어찌 보면은 사실 표준이란 게 아직 명확히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 보니까 뭐 QN 같은 경우는 뭐 세이프 텐서로 올라오긴 하는데 특히나 요즘들은 이제 중국 쪽 모델들이 상당히 이제 오픈AI에서 리더보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근데 뭐 만약에 사실 그런 상황에서 알리바바나 뭐 Z.AI 이런 데서 우리는 우리 거 최신 버전 모델 그냥 피클로 올릴 건데? 라고 해서 올려버리면은 네. 사실 그걸 쓰는 ML 팀 회사의 입장에서는 좀 찜찜하지만 그걸 쓰느냐 아니면 몇 년 전 나온 그렇다고 메타 걸 라마 3.1을 쓰느냐 이런 갈등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보안팀으로서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피클이 안전하지 않은 거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쓰면 안 된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면 써도 되는 거여서 만약에 보안팀 제가 그 회사의 보안팀이라고 하면은 뭔가 그 모델을 사용하기 전에 검증할 수 있는 검증 체계를 뭔가 마련을 해놓고 뭐 승인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승인 요청하는 커뮤니케이션 비용도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래서 방화벽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하나 검증할 수 없으니까 방화벽을 중간에 두고 모든 모델 파일들을 가져오는 이 네트워크 통로를 방화벽으로만 통하게 만들면은 사실 사람이 봐야 될 건 없어요. 예, 이 방화벽 안에서 LLM이 동작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피클 스캔이나 클램 AV를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별도의 샌드박싱 컨테이너를 띄워서 거기 안에서 뭔가 행위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피처를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저는 할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좀 들어주시면.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발표하시는 내용 중에 그 개발하는 속도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입하고 나서 그 전후에 뭔가 모니터링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정량적인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궁금합니다. 이게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보진 않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있었어요. 이게 공급망 방화벽을 처음 도입을 하고 이게 패키지 설치를 차단하는 정책이잖아요. 이 차단 정책이 조직 문화에 뭔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 과도기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때 뭔가 거의 한 새벽까지 개발자분들 이제 그 뭐 안 된다 하면은 그거 좀 고치고 그러면은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이제 그 방화벽도 수정하고 요런 과정이 조금 많았어요. 초반에 한 2달, 3달. 근데 그 다음부터는 되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거기에 뭔가 리소스를 더 쓰고 있지는 않아서 네, 초반에 과도기가 좀 있었다 하는 거. 네. 그럼 혹시 그 과도기라고 하신 기간 중에 좀 많이 있었던 개발자들의 뭐라 어떤 이야기나 케이스가 있을까요? 이제 보통 이제 나온 얘기가 그 패키지 설치 안 된다가 이제 그거 하나밖에 없고요. 이 패키지 설치가 안 됨으로써 발생되는 그 이제 사고들이 몇몇 개 좀 많은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라이브 배포 나가야 되는데 배포 파이프라인 안에서 이 패키지가 설치가 안 되니까 이거 빨리 봐달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뿌리는 패키지 설치 안 된다. 요거 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손 들어주시면. 네, 저는 그 아까 마지막에 하고 싶었었던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방화벽 적용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게 취약한지 아닌지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아이디어나 방향성이 있으면은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공급망 공격의 패턴이 되게 특정 가능하거든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공격자들이 하는 거는 행위가 정해져 있어요. 특정 파일을 읽어서 크레덴셜을 어디에 보낸다던가 아니면은 자기 서버에서 뭔가 악성 코드를 내려주는 드로퍼 역할을 한다던가 되게 특정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 행위들이 있는지를 이제 중점으로 보면은 아마 놓치는 패턴 없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 기준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결국에는 행위 기반으로 어떠한 패턴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아까 말한 그 방화벽에다가 탑재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들이 많으신데 저희 개강 시간이 9시까지거든요. 질의응답까지 하고 다들 좋은 발표해 주신 분에게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